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미덕을 기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어렸을 때에는 그냥 쓰라고 하니까 접으라고 하니까 맞아요. 카네이션도 만들고 편지도 쓰고 그랬던 것 같은데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니까 내 나이 때 우리 부모님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또 감사함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다 효자, 효녀가 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이번에 어버이날 때 저희 부모님께 효심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네. 용돈을 준비했는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정 아나운서는 네. 혹시 좀 드렸나요? 저도 용돈을 드렸습니다. 네. 상품권으로. 상품권으로. 네, 상품권으로 드렸고 꼭 같이 좀 놀러를 가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맞아요. 또 그 부모님이 이게 자식들이 어디 가서 돈 쓰는 걸 또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네. 더 큰 사랑. 그렇네요. 더 큰 사랑이 숨어 있었네요. 그렇죠. 네, 우리 자식들이 또 다 이해를 해드려야 됩니다. 네. 자, 어버이날 함께 모이셔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화목한 저녁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의 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한한의사협회 문영춘 기획이사님 그리고 대한여한의사회 노스텔라 대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이 각자 협회에서 큰 일을 맡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문영춘 기획이사님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는 대한한의사협회 관련 정책을 연구를 하고 수집하고 정책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등 이제 관련 기관들에 대한 이제 대외 연락하고 교섭 업무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기본적인 업무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21년도 12월부터 해서 22년도 4월까지 코로나19가 대유행했을 때 네. 저희 코로나19 한약 진료 접센터를 운영을 해서 저희 국민들에게 무료로 코로나 걸리신 분들한테 재택 치료자들한테 무료로 치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맡아서 했었고 22년도 12월 22일 날 이제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초음파 판결 이후에는 한의사들의 초음파 사용 확대를 위해서 지금 전국 그 시도 지부하고 연합해서 교육 사업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노스텔라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한여한의사회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대한여한의사회는 박소연 회장님을 필두로 여한의사의 권익 향상과 의료봉사라든가 성폭력 트라우마 치료 같은 사회적 기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본업도 하시면서 이렇게 사회 공헌 일을 하시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정말 맞아요.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느끼는 기쁨은 너무나도 큰 기쁨이라고 하는데 이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부들이 최근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요. 문 원장님, 네네. 난임은 임신이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불임은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난임과 불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불임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 안 되는 이제 명확한 원인 질환이 있고 네. 말 그대로 임신이 안 된다라는 의미의 용어고요. 네. 난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울 난자에 아기가 임신할 때 임자를 써가지고 네. 임신이 어려운 상태. 네. 특별하게 임신이 안 되는 뚜렷한 원인은 있지 않은데도 임신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난임은 이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용어이기 때문에 불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어감이 좋아서
최근에는 이제 불임이라는 용어보다는 난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고요. 예.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걸 좀 디테일하게 세분해서 그 불임은 1년 이상 임신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상태이고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고, 근데 난임은 1년이 좀 안 되는 상태이고 원인 질환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자력으로 임신이 되는 상태가 난임이고, 네. 어떤 의학적 조력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불임이고,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그 불임의 기준이 이제 최소한 1년 동안 임신을 시도했으나 잘 안 되는 경우라고 이제 말씀해주셨는데 그 기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그 교과서적으로 과거에는 네. 정상적인 부부와 결혼을 해서 별도의 피임을 하지 않고 네. 2년 동안 임시도를 했는데도 2년? 예, 네.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통상적으로 불임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35세 이상, 35세 미만을 나눠가지고 35세 이상은 1년, 35세 이하는 2년 이런 식으로 네. 기간이 좀 짧아졌어요. 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네. 그것도 이제 35세 이상은 6개월, 예, 35세 미만은 1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점점 이제 좀 짧아지는 예.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거는 도표에도 나오겠지만 그 수태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태율이라는 게 1회 임신 시도를 했을 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데요. 그게 통상적으로 한 20에서 25% 평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누적 수태율을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임신 시도를 했을 때 거기 한 75% 정도 성공률을 보입니다. 네, 근데 그래프에도 나오네요. 예, 예. 네. 1년 동안 누적을 하면 90%.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임신 시도를 해서 임신이 안 되면 네. 조기에 진료를 받고 예, 불임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그 네. 의료계의 좀 의견이 반영이 돼서 최근에는 기간이 좀 단축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6개월 동안 임신 시도를 하지만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불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노스텔라 원장님, 과거부터 이 임신과 난임에 관련해서는 여성의 문제로 많이들 좀 인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 말고도 남성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한의학에서는 난임의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현재 난임의 원인으로 남녀 각각 30%씩 있는 걸로 보고요. 네. 그다음에 남녀, 그러니까 부부가 모두 문제가 있는 경우가 10%, 그다음에 원인 불명이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유교 사회에서는 임신이 잘 되지 않거나 난임이 있는 경우에 대부분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를 많이 했고 실제적으로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성분 혼자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받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요즘은 갈수록 남녀 같이 부부지간에 같이 오셔서 치료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네. 한의학에서는 예전부터 남녀 모두에게 난임의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경학전서라는 굉장히 권위 있는 한의학 서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난임이 있는 경우에 임신이 잘 안 될 경우에 남자는 정 부족, 여자는 혈 부족으로 원인을 보았고요.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될 경우에 남자가 일단 먼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여성이 질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무조건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한의학에서는 예전부터 난임의 원인을 굉장히 넓게 보았는데요. 일단은 선천적인 기형, 중복자궁이라든가 이런 자궁 기형에 대한 인지도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남녀 모두에게 질환이 있으면 임신이 잘 안 되지요. 예. 그래서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임기에 임신이 잘 된다는 그런 가임기에 부부관계를 해라라든가 어떤 직업적인 문제로 과로를 한다든가 정서적인 스트레스, 음식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난임의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양방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이 난임과 불임의 원인을 아주 굉장히 과학적으로 오래전부터 분석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남성의 난임 원인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정자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 남성의 주요 난임 원인 어떤 건지 문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남성의 불임의 원인은
정자가 큰 거 맞습니다. 큰 거 네. 맞는데 그걸 좀 세분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정자가 형성되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네, 생성 때.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정낭이라는 보관하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네. 그다음 정낭에서 사정을 해서 난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 요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자의 그 상태가 가장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근데 정자라는 것은 열에 굉장히 약합니다. 네. 열에 굉장히 약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남녀가 모두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네. 발생학적으로 생殖 기관이 뱃속에 있다가 음. 예, 출생하기 전에 남자의 경우에는 음낭으로 고환이 이제 하강을 하게 되는데 아, 네. 예. 그게 안 되는 질환을 이제 잠복고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잠복고환인 경우에 호르몬 생산에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정자 생산이 안 되는 무정자증이 생깁니다. 아, 네. 그렇듯이 열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환에 있는 그 정맥이 굵어져 가지고 혈액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몰리게 되는 질환 전개정맥류라고 그럽니다. 근데 전개정맥류 같은 경우에도 고환의 온도를 상승시켜 가지고 정자 생산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만하게 되면 네, 예, 남성의 경우에도 비만하게 되면 열이 바깥으로 이제 방출이 안 돼 가지고 네. 중심 네. 체온이 막 올라가면서 또 정자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이 남성의 정자에는 열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고환 거근이라는 것에 의해서 고환이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체온보다 0.5도 낮게 이제 유지되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속설에는 통기성이 좋은 트렁크 같은 헐렁한 옷을 아, 입는 게 맞아요.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예.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이외에도 어떤 고환 부전이라든지 내분비 이상이라든지 혹은 스트레스나 음주, 흡연, 그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방사선 조사 뭐 이런 것들도 네. 다 이제 남성 불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남성 불임의 원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자가 생산할 때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정낭으로 이동할 때 문제가 있는 경우, 또 난자와 만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불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성 불임의 원인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스텔라 원장님,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뭐 부인과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생리통이 있을 경우에 혹시라도 내 자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난임이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나 난임이 되면 어떨까 하고. 자, 그렇다면 부인과 질병이나 이 생리통이 난임이나 불임에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여성 불임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게 배란장애인데요. 네. 배란장애의 원인의 85%가 다낭성 난소입니다. 네. 그래서 다낭성 난소는 생리통보다는 배란장애, 생리불순에 훨씬 더 중점을 둔 질환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생리통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중에서는 우리가 성근증이라든가 자궁근종, 난소낭종, 기형종, 뭐 골반염, 뭐 골반 우열, 뭐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궁근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환들이 다 생리통이 심하고 한데 자궁근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관 입구라든가 또는 나팔관 입구에 근종이 위치하게 되면 정자 난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고요. 또 내막 쪽에 혹이 위치하게 되면 착상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 난임에 좀 영향을 미치죠. 이런 부분에 어떤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초기에 좀 잘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런데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지금 난임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결혼 나이가 좀 점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노산이 많아지면서 네. 난임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나이와 난임이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이건 문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네. 나이하고 난임은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있는 인천광역시뿐만이 아니고 예. 전국에서 지금 한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네. 13개 자치단체, 3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난임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해서 네. 난임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그 보고서들이 이제 매년 작성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걸 얻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나이가 가장 큰 그 임신율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네. 그런 인자로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도표에도 지금 나와 있듯이 여성의 경우에는 거의 35세 이전까지 해서 가입력이 이렇게 높게 형성을 하다가 네. 35세를 지나면서 가입력이 이제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떨어지네요. 그러다가 40세를 지나면서 네. 그 기울기가 엄청 이제 가팔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45세를 지나면 거의 이제 임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그 자연적인 이제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초산 연령이 네. 네. 36.4세입니다. 34.6세입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예, 예. 네. 결혼하는 연령이 32몇 세로 올라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첫 출산하는 연령 자체가 34.6세다 보니까 도표에 나와 있듯이 가입력이 35세에 급격히 떨어지는데 그 시점에서부터 애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난임이 늘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도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좀 걱정도 되고요. 참 슬프지만 이 난임과 나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나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노스텔라 원장님, 흔히 월경이 규칙적이면 나이가 많아도 그래도 임신에 가능하다, 뭐 임신이 수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네, 월경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배란도 정상적으로 좀 잘 이루어지고 호르몬 분비가 정상적으로 좀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임신을 하는 데 있어서 생리가 규칙적인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나이가 들수록 난자의 질이나 난소 기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네. 기능 저하로 인해서 배란이 좀 잘 안 돼서 임신이 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리를 규칙적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소 나이를 좀 젊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월경을 규칙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신호긴 하지만 그래도 네. 나이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난임을 치료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 원장님 알려주시죠. 네. 먼저 한약의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난임 환자가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 한의사들은 그 부부의 자세한 사연하고 그들의 어떤 살아온 인생, 삶 이런 네. 것들을 잘 청취를 합니다. 청취를 하고 공감을 하고 이해하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학은 특징적으로 질병뿐만 아니고 사람 자체에 대해서 네. 관심을 두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어떤 질환이라든지 질병 상태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의 건강 상태라든지 정서적인 상태라든지 혹은 직업 혹은 과로도 스트레스 정도 이런 것들을 뭐 환경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그분들의 어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불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네. 분석을 해서 이 불건강 상태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불건강 상태를 건강 상태로 네. 이렇게 반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건강 상태라든지 정서 상태라든지 혹은 이제 환경적 사회적인 요소들도 다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치료가 요하는 어떤 질환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도 물론 한약이라든지 침, 뜸, 부항, 약침, 추나 이런 이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네. 네. 어떤 특정 질환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 뿐만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런 어떤 특정 질환 상태가 아닌 상태인 것이 어떤 임신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의학에서는 치료의 대상으로 놓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네네. 3교대를 하고 있는 좀 체력이 약한 그 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가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예. 실제 있었던 얘기는 한데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그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고 네. 만족도가 좋으신 직업 분이어서 만족도는 좋은데. 예, 예. 네. 다만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뭐 아무래도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검사 같은 것들도 다 하셨고 네. 네. 그래서 다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단 한 가지 문제는 체력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교대 근무를 하시고 계시고 중환자실이라는 근무 환경이 네. 굉장히 좀 고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분은 누적되어 있는 피로에 저하되어 있는 체력, 사실 이게 질환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충분히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분이 그러한 허약 뭐 이런 상태를 한약 복용을 통해서 개선을 시켜진 뒤에 임신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한약은 특정 질환뿐만이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불건강한 상태, 네네. 예, 그런 상태에도 저희는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치료할 수 있다. 이것이 네. 상당히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의학에서는 질병 상태뿐만이 아니라 뭐 직업이나 정신 그리고 정서적인 환경까지 사회적인 환경까지 다 고려를 해서 치료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쪼록 이 난임은 겪어보지 않은 이상 참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좀 부끄러울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럴 때 난임 부부들은 도움을 어떻게 청하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또 듣는 질문 중에 하나긴 한데요. 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난임의 정의가 일단 6개월로 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으시면 6개월이 지났을 상태에서 일단 난임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거기에 합당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검사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임신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양쪽 난관이 막혀 있다. 그러면 자연 임신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검사를 통해서 내가 자연 임신 시도를 계속 할 것인지 네. 아니면은 보조생식수를 사용을 해서 임시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임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안 되는 특별한 어떤 질환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산부인과에서도 설명도 드리고 계획도 잡겠죠.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한번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한의학적으로도 진단을 한번 받으시고 어떤 부분이 또 부족한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과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과에서도 검사를 하시고 설명 들으시고 저희 쪽에도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고 평가를 한번 받으신 뒤에 양쪽의 의견을 다 들으시고 그것을 통합해서 적절한 임신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또 적합한 치료 방법이나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있으면 그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자, 양의원, 한의원 모두 종합적으로 좀 진료를 받아보고 결정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장님 저희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요. 조금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자, 원장님께서 앞서서 말씀해주신 난임 지원 사업 같은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앞서도 저희가 이제 지자체에서 많은 이제 한약 난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현재 이제 난임 치료는 종합적인 어떤 치료가 요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근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제도적인 부분은 양방일변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보조생식술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지자체에서 또 별도의 또 양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받게 되면 한 10회 정도를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는데, 예. 근데 보통 체외 수정의 경우가 이제 수정률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임신이 네. 높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누적 임신율을 살펴보게 되면 통상적으로 3회 정도를 하게 된 뒤에는 그래프가 평평해집니다. 예. 그래서 보통 3번 정도 시행을 한 뒤에는 그 뒤에는 다시 어떤 부분을 보완을 해서 임신을 시도를 해야 또 혹은 체수정을 해야 성공률을 더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제 의과 위주로만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상당히 이제 저희
바라볼 때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사실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저희 의견들을 다 동의를 해주시는데 예. 아무래도 의과 쪽에 눈치를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역간에 좀 부분들이 의견이 좀 다를 수 서운합니다. 있으니까요. 네. 네네. 아무쪼록 이 난임 지원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네. 같고요. 이게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고 또 이해해야겠다. 난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난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여의 보감. 지금 생방송 8시 26분을 막 지났는데요. 이제 두 번째 주제, 생리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일단 그 생리통이란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노 원장님께서 이번에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생리통이 있는 미혼 여성이라면 엄마는 너 낳고 생리통이 없어졌어. 애 낳으면 다 없어진다. 이런 말 좀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산 후 없어지는 생리통과 출산 후에 없어지지 않는 생리통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뭐 자궁 질환이라든가 골반 질환이 없이 그냥 이유 없이 생리통이 발생되는 경우를 원발성 생리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발성 생리통이 출산하고 나면 없어지는 생리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궁에 질환이 있을 때 생기는 생리통이 속발성 생리통이라고 하고요. 일단 온발성 생리통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네. 온발성 생리통의 한의학적 원인을 보자면 먼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첫 번째로는 자궁이 냉하다거나 자궁의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생기는 생리통입니다. 그래서 생리혈의 배출이 잘 안 되고 어혈이 생기고 해서 생기는 생리통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뭐 아랫배가 뻐근해요. 뭐 아랫배가 쿡쿡 쑤셔요. 칼로 에이는 것 같아요. 이런 통증을 주로 호소하게 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는 자궁의 혈액 공급 자체가 잘 안 돼서 생기는 생리통이 있는데요. 이런 특히 생리할 때 생리량이 많다든가 해서 자궁이 일시적으로 허혈 상태가 되면서 생리통이 많이 유발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아랫배가 쥐어짜는 듯이 아파요. 심하면 허리까지 아프고 다리가 저려요 하는 그런 통증을 호소를 많이 하시게 되죠. 그래서 네. 이런 두 가지 생리통의 원인이 한의학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생리통이 출산 후에 잘 없어지는데 실제로 대만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출산한 여성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생리통이 출산 후에 많이 감소됐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출산 후에 없어지지 않는 생리통은 속발성 생리통이라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근증이라든가 근종이라든가 뭐 내막증이라든가 난소낭종이라든가 골반염, 골반 우열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런 원인 질환을 치료해야 생리통이 좋아질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생리통은 원발성 생리통과 그리고 속발성 생리통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준혁 씨는 생리통을 겪어보질 않으셔서 모르시겠지만 네. 마음으로 항상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아픈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잘 네.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생리통을 겪는 사람으로서 정말 많이 아프고요.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에 실려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도대체 이런 생리통이 생기는 이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네,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 때문인데요. 네. 우리가 생리라는 과정 자체가 염증 반응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생리라는 것은 자궁 내막이 부풀어 올라서 임신을 준비하고 있다가 임신이 되지 않으면 내막이 이제 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막이나 조직이 떨어져 나오는데 당연히 통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통증이 있다거나 뭐 뻐근하다거나 진통제 한두 알 정도 먹는 생리통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진통제들 3개 이상 복용을 하신다거나 나는 네. 뭐 매달 생리할 때마다 10개들이 진통제 하나를 다 먹어요. 뭐 생리할 때마다 응급실 가서 주사를 맞아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약간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시죠. 네. 우리가 이제 생리를 보통 초경을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초경을 하시게 되는데요. 초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기 청소년기에는 아직 자궁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생리통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 뻐근하다거나 뭐 이런 생리통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요즘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라든가 뭐 네. 수면 부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좀 그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학생들은 조금 더 생리통이 좀 심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생리통들도 이제 중고생 시기를 지나서 20세 성인이 되면 보통은 이제 가라앉아야 되거든요. 많이 이제 좋아지셔야 되는데 오히려 간혹 생리통이 이제 중고생 때는 없다가 뭐 20대 때 생겼다 그러면 그런 네. 분들은 어떤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병원에서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도 아무 이유 없이 생리통이 있다 그러면 이런 생리통의 원인이 바로 프로스타글란딘의 과도한 분비. 원래는 프로스타글란딘이 분비가 돼서 자궁근의 수축을 유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내막에 있는 혈액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정상적인 생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질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신체적인 문제에 의해서 정서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프로스타글란딘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자궁 수축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통증이 좀 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뭔가 이 남성의 입장에서 이런 또 질문을 드리는 게 뭔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이게 생리통이 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아랫배 외에 통증이 느껴지면 자궁 내막증이라는 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통증이 느껴지는 위치에 따라서 좀 이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우리가 보통 생리통이라고 하면 아랫배 통증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 외에 뭐 골반 안쪽 깊숙한 곳에서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뭐 항문 주변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혹은 아랫배 난소 양쪽, 오른쪽 아래 왼쪽 이런 데 통증이 느껴진다면 내막증을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리라는 것은 자궁의 가장 안쪽 막인 내막이 떨어져 나오는 건데요. 네. 내막이 떨어져 나오면 내막 조직이라든가 혈관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 나와서 자궁광이라든가 골반광 안에 혈액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액들이 자궁 수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게 정상적으로 배출이 되지 못하고 골반광이나 자궁광 안에 이제 남아 있으면 그게 내막증이라는 질환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내막증이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의 상당수가 내막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좀 있으시고요. 그래서 네네. 이 내막증이 생리통이 심한 이유는 내막증도 내막 조직의 일부이다 보니까 네. 생리를 할 때 같이 생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내막증이 없는 분들은 생리를 내막만 하는 건데 내막증이 있으면 골반광 안에 곳곳에 있는 내막 조직들이 같이 생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출혈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생리통이 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막증을 좀 있으신 분들이 생리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3가지 주의할 점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첫 번째로는 골반광으로 생리혈이 역류하는 걸 조금 막아야 되는데요. 네. 생리 기간에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하신다거나 또 생리 기간에 성관계를 하신다거나 이런 건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 이런 것들은 여성 호르몬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여성 호르몬 분비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그런 음식들은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골반광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네. 자궁 내막증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아무쪼록 없던 생리통이 생겼다면 한번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궁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아까 우리 문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난임과도 연관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궁의 질환, 그러니까 생리통과 또 난임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난임은 이제 부인과 질환의 총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노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질환 중에서 뭐 자궁 내막증 같은 질환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난임하고 관련성이 가장 깊은 질환인데, 네. 그런 이제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근종이라든지 성근증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흔한 질환들이죠. 이 흔한 질환들이 직접적으로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곽 내에 있지 않고 골반곽 내에 이렇게 이제 있는 건데 네. 거의 난소에 이렇게 들러붙을 수도 있고 네. 난관에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그 인대라든지 복막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난관에 있게 되면 개통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정자가 통과하는 거를 방해할 수도 있고 수정란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소 주변에 있게 되면 배란을 방해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복막에 있거나 인대에 있거나 이런 이제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정자가 이렇게 이제 난자를 찾아서 가는데 네. 그 방향성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네. 수정하는데 화학적인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듯이 난임하고 그 자궁내막증하고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고요. 근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종이 어느 부위에 있냐에 따라서 영향이 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이제 자궁내막 바로 밑에 있는 점막하 근종은 착상하는 곳에 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네네. 착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네. 성근증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생리통하고 관련이 있는 질환이 난임하고도 연관성이 깊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생리통과 관련이 있는 여성 질환이 난임과 연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로 생리통이 느껴지신다면 꼭 한번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리통과 여성 질환은 정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인 만큼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도 뒷받침이 되면 매우 좋을 것 같은데 노 원장님, 제가 듣기로는 최근 한의사들의 이 초음파 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이 초음파를 사용해 진단한다면 환자들은 어떤 장점을 가져갈 수 있나요? 최근에 그 대법원에서 한의사들이 진단과 치료에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예. 저는 이제 지난 한 20년 이상 초음파를 활용해서 여성 질환을 치료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합법으로 진단 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난 후에는 다른 한의사 원장님들과 함께 여성 질환에 어떻게 더 한의학적인 부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연구하고 공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지난 2월과 4월에 여한의사 학술대회에서 또 부산시 협회 학술 세미나에서 제가 강사로 나서서 여성 질환에 대해서 초음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도 좀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에서 여성 질환을 볼 때 초음파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기존에 이제 초음파로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있다고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검사만 진행하시고 이제 혹이 계속 이제 커지는 경우에만 수술을 하시고 이렇게 마냥 기다리기만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초음파를 활용해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시면 계속 이제 초음파로 사이즈의 변화는 없는지 어떤 다른 이상은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냥 내가 어떤 질환이 있는데 그냥 기다리기만 하자는 거는 환자분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거든요. 네. 치료 시기를 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음파를 활용해서 진단 치료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좋고요. 또 이제 제가 간혹 한의원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다가 다른 질환으로 왔는데 여성 질환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질환으로 왔는데 초음파를 봐서 혹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큰 병원으로 보내서 수술을 하시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환자 입장에서는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니까 여러모로 좋은 그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생리통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생리통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노 원장님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생리통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이제 한약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침치료라든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보험약제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단 한약 치료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원인에 따라 약간 약을 쓰는 게 다르게 되는데요. 네. 자궁이 냉하거나 자궁의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돼서 배출이 잘 안 되거나 혹은 어혈이 생겼을 때는 뭐 계집, 도인, 복령, 목단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계지복용한요 이런 계통을 많이 쓰게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자궁혈이 배출을 돕고 자궁근 자체를 많이 과도한 경련이 일어나지 않게끔 도와주는 작용이 있고요. 네. 또 두 번째 원인은 자궁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 자궁의 허혈 상태가 되는 경우, 또 이런 경우에는 되게 생리양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리양이 많으면 빈혈이 유발돼서 더욱더 자궁근 경련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당귀, 청궁, 숙지향, 백제각 같은 사물탕 계열의
약재를 써서 생리통을 완화시킬 수 있죠. 또 꼭 한약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네. 가벼운 경우에는 사실 저희 한의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침 치료 받으러 다니면서 생리통을 조절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는 뭐 생리를 한 번 하면 생리 기간에 진통제 한 통을 다 복용해야 돼요 했는데 요즘은 그냥 진통제 한두 개만 먹으면 가장 심할 때 시작할 때 한 개만 먹으면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예. 평소에 침 치료를 받으시면서 한의원에서 좀 관리를 받으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생리통을 고치려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침 치료도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은 몰랐던 부분입니다. 네. 새롭게 알게 되네요. 네, 그리고 생리통의 근본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아플 때에는 그래도 진통제를 먹는 것도 대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 원장님 혹시 진통제를 복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진통제를 복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증을 무조건 참는 건 되게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궁내막증이라는 그 질병이 발생되는 게 너무 세게 쥐어짰기 때문에 역류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통제가 일정 정도 기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이 물질을 그 진통제가 생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막는 약제인데 네. 이게 또 너무 과하게 먹으면 자궁 내막의 탈락과 배출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궁각 내에 그런 이제 생리혈들 잔여물들이 남게 되고 네. 그런 것들이 감염이라든지 혹은 이제 한약에서는 이걸 어혈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2차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생리통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인해서 그런 생리혈 잔류가 남고 그로 인해서 다음 생리통 더 심해지고 그럼 더 많이 먹고 네. 더 심해지고 하는 그런 악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의 복용은 아까 한두알 말씀하셨듯이 네네. 적당한 양의 복용은 약이 될 수 있는데 네. 과다하게 복용하게 되면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통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위장 장애라든가 혹은 간 독성, 신장 독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진통제 약은 복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두 알 정도는 뭐 괜찮고 또 그걸 먹어야 하는 정도의 통증이라면 정상 범주로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이런 생리통이 심한 분들은 그 생활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흔히 배를 따뜻하게 하라, 네. 또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봤거든요. 생활 관리법 어떤 특별한 꿀팁 같은 게 있는지 이번에는 노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일단 생리통이 있는 경우에는 생리통 초기에 생리통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통제들 3개 이상 복용할 때까지 기다리실 게 아니라 진통제 한두 알 복용하실 때 관리를 하시면서 생리통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 그런 것에 또 기저질환이 있는지 검진도 좀 받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예. 네. 네, 그래서 그런 검진을 했는데 질환이 없으시면 좀 생활 습관을 개선을 시킨다든가 뭐 치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진통제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진통제는 사실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진통제 없이는 사실은 살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좋은 약이긴 하지만 너무 과다 복용하시게 되면 뭐든지 과다 복용하면 조금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다 복용하시면 좋지 않으니까 너무 의존하시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좀 피하시는 게 좋죠. 예. 우리가 네. 과로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돼서 자궁 수축이 과도하게 좀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훨씬 더 생리통이 좀 심하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과도한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카페인을 뭐 커피 하루에 우리가 한두 잔 정도는 정신도 깨고 업무 능률도 올리기 위해서 좀 마실 수 있는데 조금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생리통이 또 더 심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핫팩을 하면서 찜질하고 몸을 네.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요즘은 붙이는 핫팩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생리할 때 생리통이 심하시는 분들은 아랫배에 좀 붙이기도 하시는데 아랫배에 붙이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허리 아래쪽에 골반 청골 부위가 있어요. 네네. 그 부위에 붙여주면 생리통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래서 예. 그 부위에 붙여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 또 대신에 이제 찬 음식, 차가운 음료라든가 뭐 요즘 얼주가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막 이렇게 마시고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죠. 예. 아.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5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리 중에 이제 성관계는 당연히 안 하시는 게 좋죠. 물론 생리 중에 성관계를 하면 그 생리혈의 역류로 골반 내강 쪽으로 이제 내막도 자궁 내막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자궁의 과도한 수축 때문에 또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음식으로는 뭐 고지방 음식이라든가 인스턴트라든가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 같은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호르몬, 여성 호르몬 분비에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네. 좋은 음식으로는 뭐 브로콜리라든가 뭐 미역이라든가 견과류라든가 이런 음식들이 좀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렇군요. 결국에 생리통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건강해지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네. 이 진통제를 먹는 것 외에도 좀 혈자리가 있는지 누르면 좋은 진통에 좋은 그 네. 혈자리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간단히 간단하게 설명해 이제 주실까요? 손에 있는 혈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북과혈이라고 그래서 이 엄지 손가락 안쪽에 네. 중수골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마디 뼈에 요 골두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여기를 북과혈이라고 그러는데 요 두 혈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손가락에 가운데 마디 있죠. 네. 요 안쪽에 요 중간점 되는 지점 네. 네. 요걸 환소혈이라고 그러는데 어. 요 두 자리를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네네. 지압을 해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오, 유현 씨가 그렇군요. 정말 유심히 들으시면서 네, 막 정말 적으셨어요.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 네, 저도 한번 집에 가서 시도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은 난임과 생리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성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가져가실 소중한 정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꼭 오늘 정보들 기억하시면서 생리통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